안녕하십니까. 삼랑대학 교육위원 전기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상제님의 천지공사 세계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애기판 실험 제1변 세운공사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변 세운공사 편은 5개의 편으로 되어 있고요. 제일 먼저 그 일로 전쟁, 일본을 내세워서 서양 제국주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서양의 전쟁 기운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의 그 민족 정기가 쇠잔해져서 이것을 이제 다른 나라에 위탁시키시는데 일본에 의탁하시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로 전쟁으로 촉발된 이것이 1차 세계대전으로 확전이 되는 세계전쟁으로 이렇게 확전되는 그런 내용을 네 번째로 알아보고요. 끝으로 애기판 실험의 역사적 의의를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셨죠. 그래서 하늘의 질서를 이렇게 바꾸시고 그 다음에 땅의 질서를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 천지 질서를 바꾼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역사를 새롭게 설계하시고 기획을 하셔서 역사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이렇게 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축으로 이렇게 짜셨죠. 하나는 세운공사, 하나는 도원공사. 세운공사는 세계 정치의 울로, 그리고 도원공사는 상제님 도의 울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는 정치판, 하나는 종교판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 뭐 역사 문명이 이런 정교가 분리되어서 이렇게 흘러왔고 그 다음에 이제 상제님 천지공사가 그동안 선천 5만 년 동안 누적되어 온 그런 원한을 전부 해소시키는 그것이 가장 큰 주된 공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쌓여있던 수많은 원신들은 세운공사에 붙여서 해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역신들이죠. 실패한 혁명가들의 그 원한은 일반적인 원한과는 성격이 좀 다르단 말이죠. 자기가 뭔가를 새로운 세상을 한번 건설을 해서 정말 멋지게 세상을 한번 경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좌절이 돼서 품은 원한이기 때문에 좀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원공사, 종교판에 붙여서 역신들을 해원시키는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세운공사를 먼저 볼 텐데요. 세운공사든 도원공사든 상제님께서는 삼천이라야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삼변이라야 성도한다. 그래서 세 번, 그러니까 천지에 큰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데는 그냥 짧은 시간에 단편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생장성의 어떤 세 가지 마디로서 이렇게 긴 시간 역사 과정을 통해서 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세 마디의 그 공사 과정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세운공사는 애기판, 총각판, 상실험이라고 해서 실험판 도수라고 합니다. 세운공사를 풀어나가는 것은 실험판의 원리.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풍속에 보면은 실험을 할 때 먼저 아이들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한번 붙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 주니어들이 나와서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이렇게 천하장사를 뽑는 것은 좀 상실험이라고 해서 어른들이 나와서 소를 이렇게 탁 상금으로 걸고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해서 씨름의 전 과정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런 씨름판의 원리, 서로 승부를 내고 경쟁을 하고 힘을 겨루고 이것을 세운공사에 붙여놨기 때문에 세운공사는 전쟁의 모습으로, 전쟁의 양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세운공사에는 뭐가 붙어 있냐 하면 앞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바둑판 도수가 붙어 있습니다. 바둑판을 놓고서 이렇게 바둑을 수싸움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그것을 이렇게 판을 따는 이런 원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바둑판을 놓고서 각
세계의 아주 강대한 강국들이 이 조선이라는 바둑판을 자기가 따먹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수싸움을 하는 이런 원리, 바둑판 도수와 씨름판 도수 이 두 가지가 함께 붙어서 세운공사를 이렇게 펼치게 되는 그런 원리가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 먼저 일로전쟁에 대한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만일 서양 사람의 세력을 물리치지 않으면 동양은 영원히 서양에 짓밟힌 바 되리라. 그러므로 서양 세력을 물리치고 동양을 붙잡음이 옳으니 이제 일본을 천지의 큰 일꾼으로 내세우리라. 내가 일러 전쟁을 붙여 일본을 도와 러시아를 물리치려 하노라. 이제 김병욱이라는 성도가 자기는 일본과 친한 그런 어떤 정치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조정에서 막 이렇게 체포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상제님께 쫓아와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랬거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한 사람의 어떤 화액을 끓는 것을 천지공사에 붙여셔가지고 이제 서양 사람의 세력을 물리쳐야 된다. 여기서 서양 사람의 세력이라는 것은 바로 서양 제국주의의 악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렇게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기술이 막 발전을 하면서 문명의 급속한 그런 진보를 이루었지만 그걸 가지고서 너무너무 많은 악패를 저질렀거든요. 여러 약소국들을 침략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자원을 약탈을 하고 그 사람들 또 뭐 노예로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부려먹기도 하고 뭐 별의별 그 악패를 다 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간 정신 문화를 자꾸 이렇게 타락을 시켜서 신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하게 되면은 이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막 이렇게 가는 것이 사실 이 서양 제국주의의 어떤 그런 사상적 배경, 그다음에 현실적인 그런 악패들이 이렇게 막 클라이막스로 막 절정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그런 서양 제국주의의 마수가 조선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것을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국가인 러시아부터 이제 러시아가 조선을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본 동양의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을 이렇게 일꾼으로 내세워서 전쟁을 한번 붙인다. 그래서 이의제의라 그러죠. 제국주의 국가는 제국주의 국가를 가지고서 이것을 이렇게 물리친다. 이렇게 해서 상제님께서 일본과 러시아를 전쟁을 붙이는 공사를 보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오선위기 도수에 이런 그 판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일본이 조선이라는 바둑판을 차지하기 위해서 붙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러시아를 훈수뜨고 이렇게 동맹을 맺고, 영국하고 일본이 동맹을 맺어서 이렇게 해서 조선은 뭐 주인이기 때문에 그냥 중립을 선언하고 이런 판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선위기 수싸움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한판 붙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선이라는 바둑판, 그죠? 이 조선이라는 이 한반도 여기는 뭐냐면 지구의 혈입니다. 지구의 심장부고, 지구촌 전체의 어떤 조종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잡아먹어야 전 세계의 실질적인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국들이 어떻게든 조선을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지금은 남북 분단이 되어 있지만 그때부터 조선을 먹으려는 그런 것 때문에 나누어 먹자 이런 조선 분할의 징조가 그때부터 나옵니다. 1896년에 고종 황제가 아관파천이라고 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죠. 그래서 조선 정부가 러시아하고 이렇게 결탁을 하니까 일본이 불리해지니까 그러면은 38도선으로 나눠 가지고 남쪽은 우리가 차지하고 북쪽은 러시아 너희들이 먹어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러시아가 이제 콧방귀를 끼면서 내가 다 먹어야지 이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02년이 되니까 일본과 영국이 동맹을 맺어요. 영일 동맹.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강대국이 일본을 도와주니까 러시아가 불리해지죠.
그러니까 이번 러시아가 39도선을 딱 나누어가지고 북쪽은 우리가 먹을 테니까 남쪽은 일본 너가 먹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번에는 흥 하면서 콧방귀를 끼면서 내가 다 먹어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1900년대 20세기 초반부터 이 한반도라는 바둑판의 중요성을 이렇게 부각이 되어서 나눠 먹으려는 차지하려는 이런 것들이 아주 치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상제님께서 일본과 러시아를 싸움을 붙이세요. 그런데 저 풍자 만화에 보는 것처럼 러시아는 초강대국이었고 그 당시 일본은 신흥제국주의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게 잽이 안 된다, 체급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일본이 그냥 박살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나 상제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동남풍 공사를 불리시면서 이제 49일 동안 동남풍을 빌어와야 하리라. 이 동남풍으로 밀려드는 서양의 기세를 물리쳐야 동양을 구할 수 있으리라 하시고 49일 동남풍 공사를 행하시면서, 그죠? 이게 처음에 일본과 러시아가 육전으로 내륙 땅 위에서 싸우는 그런 이제 전쟁을 이렇게 붙었습니다. 저 만주에서도 붙고 그죠? 했는데 러시아가 자꾸 이렇게 지거든요, 전투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러시아의 무적 함대라 불리는 발틱 함대가 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구를 반바퀴를 그냥 돌아가지고 저기 아프리카 희망봉을 넘어가지고 돌아 이제 대한해협 쪽으로 일본 쪽으로 이렇게 발틱 함대가 이제 일본 너희들 내가 손을 봐주겠다 이렇게 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 발틱 함대는 적수가 없는 무적 함대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미국의 항공모함 뭐 이런 편대와 같이 그런 어떤 거였으니까 일본도 정말 긴장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제님께서 그 이제 일본을 도와주시는 거죠. 일본 편을 들어주시는 거죠. 그때 이제 일본의 전함의 그 작전을 맡고 있던 그 장군이 아키야마 중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와의 일전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꿈을 꾸는데, 그죠? 그 스시마협의 전경이 쫙 보이고 발틱 함대가 두 줄로 딱 서가지고 천천히 오는 것을 꿈에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한번 꾼 게 아니라 반복해서 이렇게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키야마 중장이 이 작전 장교가 작전을 맡았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신의 계시다, 신의 도움이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거기에다가 러시아 함대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진을 치고 이런 준비를 다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조마조마했겠죠. 그런데 막상 그 전투가 시작되는 그날이 되고 보니까 자기가 꿈에 본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러시아의 발틱 함대는 1905년 5월 달에 그 38척의 발틱 함대가 거기서 완전 몰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거기서 대성전을 함으로써 뭐 지금도 그 성전을 기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그 사건이었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보카토프 제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함대가 대한해협을 지나 스시마 동편으로 진출하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그 전쟁 비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방비를 했겠죠. 그죠? 일본이 이 대비를 할 거를 알고 자기들도 보안을 철저히 하고 막 이렇게 다 단도리를 했는데 일본이 기가 막히게 그렇게 미리 예측을 하고 매복을 해 있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일본이 대성을 거두면서 러시아는 동쪽으로 진출을 하던 그런 것이 좌절이 되고 체면을 완전히 구기고 그 어떤 힘의 방향을 서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서양의 제국주의 세력을 상제님께서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렇지만 러시아란 나라만 그냥 뭐 박살을 낸 거지 다른 수많은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많았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서양에다가 대전쟁 기운과 늘 조성을 한다.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일러 전쟁이 끝난 이후에 러시아는 동쪽을 포기하고 서쪽으로 이제 확장하는 그런 이제 눈을 돌리게 되죠. 발칸반도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거기에는
이런 그 식민지 정탈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인종 문제, 민족 문제가 이렇게 얽혀 있어서 이쪽 지역은 너무나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긴장이 조성되게 되고 러시아는 뭐 나중에 1차 대전 끝날 때쯤 해서 이제 왕조가 몰락을 하고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몰락을 하는 그런 어떤 길을 걷게 되죠. 상제님께서 이제 또 그다음 이 공사를 보시는데 어떤 공사를 보시느냐. 이제 동양에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고 누란의 위기에 처한 약소국을 건지려면 서양 열강 사이에 싸움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전쟁을 붙여서 몰아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국주의, 이거 유럽에 있는 그 제국주의 나라들끼리 싸움을 붙여야 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약탈을 하고 약속을 괴롭히고 하는 이 짓을 못한다 이거죠. 근원적으로 서양 열강 사이에 싸움을 일으켜야 된다. 이게 상제님의 어떤 전략이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조선의 대신명을 서양으로 보내 큰 난리를 일으켜 선천의 악패와 상극의 기세를 속히 거두어서 선경 세계를 건설하리니 장차 동생을 비빔밥 비비듯 하리라. 자, 조선을 지키는 조선의 보호신이 있는데 이 조선의 이 보호 성신들을 서양으로 보내서 서양에서 전쟁을 일으켜라. 그 일을, 그 사명을 조선 신명들한테 맡긴 거죠. 그러면은 조선은 이제 빈집이 되니까 근데 일본한테 이제 상제님께서 잠시 맡기시는 거죠. 이건 이제 1903년 개면연에 이제 공사를 보셔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일로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이제 당당한 제국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포츠머드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죠? 조선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은 일본이 차지한다. 이거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그 발판을 이렇게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로 전쟁 승전의 기세를 타가지고 1905년 그 11월에 을사늑약을 체결을 하죠. 조선의 외교권을 뺏어버리고 을사늑약을 체결하죠. 이제 강제 병탄은 1910년이지만 사실 1905년에 사실 조선이란 나라, 대한제국이란 나라는 사실상 멸망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가 완전히 이제 망해버렸어요. 그때 이제 상제님께서 어떤 공사를 보시냐. 그러니까 조선왕조 500년 동안 쭉 내려오면서 4대주의를 하면서 민족 정신이 막 이렇게 피폐해져가 결국에는 나라가 약해지고 해가지고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는 그런 지경까지 왔다 그러죠. 상제님께서는 조선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씨앗을 딱 이렇게 던지시는데 그게 뭐냐면 민영환의 명부공사입니다. 우리가 민영환을 민충전공이라고 하죠. 자, 을사늑약이 초약이 체결이 됐어요. 여러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 거기에 힘을 써가지고 나라를 다 팔아먹었죠. 그런데 민영환, 민충전공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뭡니까? 칼로 자기 배를 갈라가지고 자결을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빼앗겼는데 내가 하늘을 볼 수가 없다. 부끄럽다. 신하로서 내가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민영환 충전공의 피가 흘렀는 거기에서 대나무가 솟아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문에 실리면서 막 사람들이 그 민심이 막 동요를 했거든요. 야, 이 하늘에서 이런 거를 한 것이다. 그때 그 대나무가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저렇게 지금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나무 이파리가 민충전공의 나이하고 똑같은 이파리 숫자라 그래요. 근데 상제님께서 뭡니까? 그때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세상이 막 시끄러워지니까 상제님께도 이제 그 이야기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민영환이 나라를 위하여 의롭게 죽었으므로 내가 혈죽을 내려 그의 충의를 표창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 망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씨앗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가면은 세종대로가 있고 충정로라는 길이 있죠. 충정로. 그게 민충전공의 이름을 호를 따서 충정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로와 충정로 이게 상징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다음에 또 상제님께서 1908년에 어떤 공사를 보시냐면 이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등방문을 제거하는 공사를 보십니다. 이또 이로부미를 한자로 보면 이등방문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 상제님께서는 아니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왜 이등방문이 나와서 이렇게 설치냐? 1등방문이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죠? 안내성 성도를 시켜가지고 네가 담뱃대를 들고 나를 향해 총선을 흉내를 내며 꼭 죽인다는 마음으로 탕탕 소리를 내라 하시면서 이런 예식을 보시면서 2등 방문을 제거하는 공사. 안내성 네가 1등 방문이다. 그러니까 2등 방문을 죽여라. 이렇게 해서 공사를 보시면서 2등 방문 제거 공사를 보십니다. 그때 옆에 성도들이 물어요. 상제님께 여쭈니까 왜 안내성을 썼습니까? 하니까 안성을 썼노라. 안시성을 썼다. 그래서 그 이듬해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2등 방문을 하얼빈에서 2등 방문을 저격하는 이런 이제 의거를 이루어내면서 그 완전히 쇠잔해진 민족 정기를 완전히 꺼뜨리지 않고 완전히 꺼버리면 회생을 못하니까 그거를 살리는 그런 공사도 함께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이 천지공사의 역사를 보면서 실제 일어난 역사를 보면서 이 역사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역사를 과연 누가 만드느냐? 인간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신명계가 인간계와 신명계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런 온전한 완전한 역사관이다라는 그런 신도 역사관에 우리가 눈을 떠야 이 천지공사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을 일본에 의탁하시냐뇨.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아니 강정산이라는 분이 왜 조선을 일본에다가 넘겨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식민 지배를 당하게 만들었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어떤 인간만이 만드는 역사를 보는 그런 어떤 시각만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상제님께서는 뭡니까? 이 하늘, 땅, 인간 이 3개의 모든 얽혀있는 그 위기 상황을 이렇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완전히 썩어 있는 그런 그것을 이제 의사가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이거는 뭐 약으로 삭힐 문제가 아니라 이거 째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을 째가지고 그죠? 이렇게 고름을 짜내고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칼을 대는 거죠. 환자가 왜 날 살려달라 그러니까 칼을 댑니까? 막 그렇게 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다 이거죠. 그런 논리다 이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진리책에 보면 72둔 공사라는 게 나옵니다. 72둔 공사. 둔이라는 것은 감춘다, 숨긴다, 숨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1909년에 천지공사를 마치시고, 그죠? 상제님께서 숨으세요. 상제님이 진리가 숨는 거죠.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시간이 72년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72년 만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정산도 진리책이 나옴으로써 하느님께서 이 인간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천지공사를 짜셨구나 하는 것이 인간 문명사 속에 드러나는 것이 1981년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72년 동안 이렇게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그 과정을 보면은 양 36년, 36년이라고 해서 앞에 전반기 36년과 후반기 36년의 어떤 역사 과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앞에 양 36년은 뭐냐면 일본을 상제님께서 머슴으로 써가지고 그죠? 서양의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가지고 일본한테 잠시 의탁을 시켜가지고 조선의 민족 정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드는 기간이고 그렇게 해서 그 끝나는 시간이 우리가 해방되는 그 해거든요.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또 36년은 뭐냐? 이것은 이제 조선이 독립을 해서 나라를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그죠? 경제를 발전시키고 상처를 치유하고 이렇게 해서 이래 그냥 완전히
뭐 망한 나라가 다시금 여기에서 어떤 역사 속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한국,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 그때는 미국을 이렇게 상제님께서 머슴으로 쓰시는 거죠. 양 36년은 일본을 머슴으로 쓰시고, 미국 36년은 미국을 일꾼으로 쓰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매듭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런 흐름의 대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왜 일본에다가 그렇게 의탁을 했습니까? 상제님께서 일본 사람이 300년 동안 너무너무 이 조선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 노력을 많이 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뭐 동학혁명이 일어나서 일본하고 이렇게 붙었지만은 뭐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참패. 이거는 너무너무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을 반드시 먹겠다. 그렇게 해서 300년 넘게 돈 모으는 공부, 총 쏘는 공부, 뭐 온갖 부광지수를 다 배워왔는데 조선은 뭐 했습니까? 그냥 우리는 소중하다 그러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조선이 너무너무 이 정신이 썩어가지고 이제는 조선을 잠시 다른 나라에 넘겨주고 천운을 기다리게 할 것이다. 그죠? 그 36년의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게 할 것이다. 그런데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이 다름으로 차별과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 없을 것이요. 그죠? 이건 완전 인종이 다르니까 이거는 짐승 취급을 받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막 혼혈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인종이 사라질 수가 있고, 천국으로 넘기면 그 민중이 우둔하여 뒷감당을 못할 것이다. 일본은 임진난 후로 도술 신명들 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넘겨주어야 척이 풀릴지라. 그러니까 이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을 침략을 해서, 그죠? 조선을 거의 먹다시피 했잖아요. 했는데 인간 세계는 그런데 신명들 세계에서는 그 조선을 지키는 보호신들은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신명들 사이에서는 이게 조선을 다 이렇게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원한이 맺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일본이 조선을 먹도록 해줘야 일본의 원한을 해원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일본을 도와 잠시 천할 통일의 기운과 1월 대명의 기운을 붙여주어 천하의 역사를 하게 하리라. 그러나 영 가면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어질인자다. 어질인자. 그러니까 이 어질인자, 어떤 그 도덕률, 정통성, 이것은 일본한테 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조선을 찾아올 수 있도록 상제님께서 그런 대비를 하시고서 일본에 의탁을 시킨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임진난 이후로 그런 척이 맺혀 있다. 임진날에 일본 사람이 조선에 와서 성공하지 못하여 세 가지로 한이 맺혀서 삼한당이 있다 하나니. 일본이 조선을 먹기 직전까지 갔는데 명나라에서 지원군이 와가지고 못했단 말이죠. 그 한이 세 가지다. 첫째로 도성에 들지 못했다. 근데 이제 일본이 이번에는 뭡니까? 아예 경복궁 앞에다가 그냥 조선 총독부를 딱 세워가지고, 그죠? 그래가 한이 풀렸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때는 인명을 많이 죽였다. 그 다음에 수종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법에 있어서 이렇게 따뜻한 지방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법,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렇게 이식이 돼가지고 도로 득이 되게 해줬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는 어떻게 됐냐? 그냥 뭐 가뭄이 들고 막 황폐에다가 전부 굶어 죽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임진난 때 품었던 일본의 그 한이 완전히 이게 다 풀리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일본의 침략력을 한번 해원을 시켜줘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상제님께서 잠시 일본에다가 의탁을 시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절로 가서 자, 결국 서양 제국주의 세력을 근원적으로 물리치려면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관훈장을 불러가지고, 관우야, 때가 때이니만큼 네가 나서야 한다. 그러니 속히 나의 명을 받더라. 세계 대세 위급함을 설하시고, 지금 서양 제국주의가 온갖 악패를 저질러 갖고 인류 문명 자체를
그냥 다 멸망시킬 지경에 왔다. 그래서 서양에 가서 네가 전쟁 전문가니까 대전쟁을 일으켜라. 근데 결국 이제 관훈장이 그 상제님께 굴복을 하고 이제 서양으로 가서 1차 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조선의 신명들이 먼저 서양으로 가서 러일 전쟁 이후에 서양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전쟁 기운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훈장이 가서 이제 실질적인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일러 전쟁 이후에 1906년부터 그 1차 세계 대전이 터지는 1914년 그 사이에는 계속 유럽의 긴장도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제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같은 기존의 전 세계 식민지를 많이 확보한 이런 국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오스트리아 같이 후발 그 제국주의 국가가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나중에 이제 프로이센 통일하고 해서 독일 제국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식민지 건설을 나가려고 보니까 뭐 영국, 프랑스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편이 만들어지는 거죠. 편이 식민지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한 편 먹고, 그 다음에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쪽에 한 편 먹고, 이렇게 해서 편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자꾸 으르렁 되는 이 긴장도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냐 하면은 발칸반도 여기가, 그죠? 여기가 그 흑해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가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민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게르만 계열의 국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같은 그 슬라브 계열의 국가들인데 여기에 이제 민족 감정이 이제 치열해져 가지고 경제적인 식민지 문제는 경제 문제죠. 그런데 이런 민족 감정, 이거 인종 문제하고 결합이 되어서 여기서 아주 복잡한 이런 어떤 긴장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10여 년에 걸쳐서 이런 전쟁 기운을 조성하는 공사들을 그런 작업들을 이제 조선의 신명들이 그걸 한 거죠. 그러다가 1914년 6월 달에 전쟁의 도화선이 터지게 됩니다. 그 발칸반도에 보면은 보스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건 슬라브 계열이에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스니아가 슬라브 계열의 보스니아가 게르만계의 오스트리아에 이렇게 지배를 받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이제 보스니아를 한번 시찰을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열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 그 슬라브 계열의 그런 그 흑수단의 그 이제 그 테러를 하는 그런 흑수단의 한 청년에 의해서 이 황태자 부부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 배우는 그 보스니아 옆에 있는 세르비아가 뒤에서 사주를 했다. 이래가지고 세르비아에다가 선전포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제국주의 국가들끼리는 이렇게 전쟁을 안 하고 자기들 이익을 유지를 하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으면서 힘의 균형을 이렇게 막 맞추면서 전쟁이 안 터지도록 그렇게 해왔는데 이 일이 딱 터져버리니까 그냥 갑자기 상황이 그냥 확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보면은 이 일 사건이 터지는 거 보면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터져요.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를 갔는데 처음에 이제 암살 시도를 해가지고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해가지고 옆에 있는 경호원들만 다치고 이 황태자 부부는 전혀 다치질 않아요. 그러면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어떻게 했냐, 황태자 부부가 그 경호원들을 병문안 간다고 병원으로 그 차를 돌려요. 근데 운전사가 이렇게 가다가 병원 간다고 차를 돌고 헤매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차를 떡 대했는데 그때 뭐냐면 이 가브리엘로 프란치프라고 하는 그 흑수단 소속의 이 청년이 암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다가 카페에 들러서 잠깐 쉬고 있는데 그 앞에 차가 턱 서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치프는 그냥 거기서 그냥 주머니에서 권총 꺼내가지고 빵
쏴갖고 그 부부를 암살을 하게 됩니다. 이 총성이 전 세계를 울렸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프린치퍼는 나중에 체포돼 가지고 보니까 쏴야 할 것인가 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어떤 이상한 감정이 나를 그냥 다가서게 해서 그냥 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총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심지어 내가 누군가에게 총을 쏘았는지 쏘지 않았는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멍해가지고 그냥 쐈다는 거예요. 이게 19살의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말로 하면 뭐 귀신 씌인 것처럼 그냥 멍하게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멍하게 쏜 그 두 발의 총성이 앞으로 전 세계에 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한 그런 변화를 큰 대전쟁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미노처럼 이제 뭡니까?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한테 선전포고를 하고 그러면 그 슬라브 계열의 큰형님인 러시아가 또 오스트리아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그럼 오스트리아하고 동맹을 맺고 있던 독일이 또 러시아를 향해서 선전포고하고 그러니까 전쟁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시스템이 이 사건 하나로 해서 그냥 와르르르 하고는 그냥 전쟁의 블랙홀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갔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러일 전쟁이 1904년, 1905년 이루어졌고 여기에서 한반도의 바둑판을 중심으로 벌어진 이 사건이 그죠? 10여 년간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전체 세계 지구촌으로 퍼져서 세계 대전으로 펼쳐져 가지고 여기서 한번 크게 해원을 하는 애기판 씨름판으로 이렇게 퍼져 들어갔다 이거죠. 이게 애기판 씨름의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출발은 한반도에서 그 결과는 전 세계로 바둑판의 바둑판의 수를 어떻게 뜨느냐 계기판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거대한 비행기가 움직이듯이 그렇게 역사를 잡아 돌리셨다. 그래서 그 역사학자들이 그럽니다. 이거는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전쟁이다. 그냥 전쟁의 늪에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피 터지게 싸웁니다. 약 5년 동안 한 40여 개 국가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달라붙어가지고 거기에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참호를 파놓고서 수많은 청년들이 거기서 그죠? 진흙탕 속에서 굴러가면서 뭐 대포알을 수백만 발씩 쏘고 거기서 죽어가고 그 인류 역사에 없는 세계 대전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4년 5년 지나면서 전부 다 지치고 이러는 속에서 이 전쟁을 끝막는 손길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병난이거든요. 병난. 상제님께서 병난과 병난이 함께 오느니라. 전쟁의 끝에는 반드시 병이 온다. 그래서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런 팬데믹이 터지죠. 처음에는 3일 독감이라 그랬습니다. 병사들이 그냥 갑자기 쿨럭쿨럭 하더니만 사흘 딱 지나고 나니까 그냥 얼굴이 새카매져가지고 그냥 시체가 돼가지고 실려 나가거든요. 그래서 막 죽어나가서 전 세계로 다 퍼졌습니다. 전쟁의 종결은 결국 독일도 지쳐가지고 나중에 독일 군인들이 파업을 해요. 이쪽에는 뭐 병 걸리고 그죠? 독일 군사는 파업을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뭡니까? 로마노프 왕조가 공산영모로 몰락하고 이렇게 되고 그죠? 그다음에 독일은 비렐름 2세가 그냥 비렐름 2세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전쟁의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왕조가 무너져 버리고 공화국이 들어서고 그런 어떤 대변화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전쟁이 막을 내리는데 거기서 그것을 이제 실제로 막후해서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은 뭡니까? 병난의 질병의 손길이었다 그죠. 그 당시 전 세계로 팬데믹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이 독감이 모 독감, 스페인 독감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740만 명이 감염돼서 14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이걸 겪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740만 명이 감염이 됐다. 인구의 반이 감염되고 14만 명이 죽었다. 뭐 난리통이죠. 그런데 학자들은 그 여파에 대해서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한 학자들이 적습니다. 1918년 11월 통계입니다. 이 도표가 12월, 1월, 2월, 3월, 1919년 3월 1일 날 우리가 3.1 만세운동을 했죠. 이런 그 벽난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3.1 만세운동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 그 다음에 질병,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의 그 정서와 이 심성에 그런 충격파를 막 던져가지고 총체적으로 뭡니까? 역사의 묵은 기운들은 막 이렇게 막 칼로 째가지고 막 씻어내듯이 이런 수술 작업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1차 대전이 이제 마감이 되게 됩니다. 그 전후 처리를 위해서 파리 베르사유에서 이렇게 성전군들이 모여서 그 조약을 체결을 하죠. 패전국들에 대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물리고 그 다음에 그 패전국들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들은 다 독립을 시키고 승전국들의 식민지를 독립 안 시킵니다. 그래서 허울 좋은 민족 자결주의가 나오죠. 근데 그 필립 스노든 같은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평화조약이 아니고 다음 전쟁의 선언이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을 예고하는 것이 1차 대전 전후 처리하는 베르사유 조약에서 이미 만들어졌다. 그래서 처칠 같은 사람도 그런 양반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쟁은 30년이다. 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합한 것이 이것은 그냥 연장선이다 이거죠. 그걸 보면 아까 72둔 도수에서 양 36, 36 하는 이것이 그죠? 한 마디가 이제 거기서 2차 대전 종전되는 거기가 진짜 마디고 이것 1차 대전과 2차 대전은 작은 마디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애기판 실험의 역사적인 의의입니다. 자, 애기판 실험 결과를 통해서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나왔죠. 그죠? 미국 윌슨 대통령도 이걸 이야기를 하고, 그죠? 뭐, 레닌도 그 전에 이야기하고. 이 민족 자결주의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뭡니까? 패전국 식민지에만 해당되는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그죠? 일본도 승전국이 됐거든요. 미국도 승전국이고. 그러면 승전국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는 그대로 두고 패전국들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만 독립을 시킨다는 이런 의미의 사실은 민족 자결주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약소 국가들이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1 독립 만세운동도 일어나고 중국의 오사운동도 일어나고 일본도 독립을 하려고 막 노력하고 그죠? 인도도 그 영국이 독립시켜주겠다 그러니까 1차 대전에 참전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약소국들이 서양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괴롭힘을 받던 약소국들이 새롭게 이렇게 독립을 하려는 이런 의의를 분출시키는 그런 중간 마디는 충분히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서양의 균형이 이제 잡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완전 서양 중심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던 역사가 유럽 제국주의의 기세가 한풀이 꺾였습니다. 한풀만 꺾인 거죠. 한풀. 자기들끼리 막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우니까 다른 나라들을 괴롭힐 여지가 힘이 시간도 부족하고 뭐 능력도 부족하고 이래 되는 거죠. 러시아 제국은 공산혁명으로 붕괴되고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붕괴가 되는 거죠. 독일 제국은 발마르 공화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승전국 미국은 이제 군사 강국으로 일본도 이런 신생 제국으로 해서 조선을 완전히 먹고 그 다음에 중국까지 이렇게 2차 대전 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발판으로 이렇게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국주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그러나 두 풀, 세 풀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2차 대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의 흐름이 진행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국제연맹이라는 국제 어떤 권력기구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지구촌 전체를 놓고서 지구촌 전체를 어떻게 조정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이런 권력기관이 구상이 되고 나온 것이
세계대전이라는 것을 겪고 난 다음에 이런 개념이 구상이 되고 실행이 옮겨졌다는 거죠. 물론 초보적인 단계였지만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들이 전쟁을 해보니까 정말 참혹하거든요. 그 유럽에 있던 그 젊은이들이 한 세대가 다 죽어 없어졌습니다. 한 세대가. 뭐 20대, 30대, 그죠? 있는 그 층이 그냥 싹 다 몰살했다고 한번 보세요. 그 위에 뭐 프랑스에서는 마지노 선이라는 그런 요새를 만드는데 다시는 이런 걸. 그 젊은이들이 다 죽었으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수백조 예산을 부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요새를 건설을 하는데 그 프랑스 국민들이 다 그걸 동의를 해주거든요. 고통을 감내하면서. 왜? 그만큼 큰 희생이 있었거든요. 세계대전을 해보니까, 야, 이거 전쟁, 이거 정말 이거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분쟁 해결에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의 탄생을 낳게 되었고요. 이것은 뭐냐? 그 이면에 이미 역시 그것도 상제님께서 앞으로 이 세계 지구촌 문화를 한 문화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세계 일과 통일 정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면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의 그를 기획하신 분은 상제님이시고 상제님 천지공사 그 이념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 국제연맹으로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이제 결집이 돼서 임시정부가 구성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독립군들이 무장항쟁을 하고,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 의거 후에 대한광복군이 창설이 돼서 조선을 다시 회복해서 이렇게 새로운 역사 시대를 준비하는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참혹한 세계대전을 통해서 선천 5만 년 쌓여온 그 묵은 기운을 그죠? 일거에 다 해소는 못했지만 많은 부분들을 그냥 싹 그냥 물로 씻어내듯이 청소하는 그런 작업들이 한번 1차 애기판 실험에서 이루어졌다. 다음에 더 큰 이제 총각판 상실험으로 연결이 된다. 자, 이걸 보면서 묵은 원한을 해소시키면서 그 해소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새로운 상생의 세상을 건설하는 상제님의 그런 깊어진 뜻과 그 지혜, 그리고 상제님의 그런 인류를 이렇게 건져주시려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가 천지공사 세계 속에서 아주 이렇게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이야기, 스토리로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수 있다. 그게 천지공사의 내용 이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애기판 실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